이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으니까 미리 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 오늘 조선할 차례인가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은 그 개관표 또 있죠? 개관표. 그래서 어느 시대든 항상 그 개관표를 머릿속에 항상 두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좋단 말이야. 그래서 15세기, 16세기만 일단 해놨지. 15세기, 16세기 해가지고 그게 어둡지? 여기 불 어디서 켜요? 이건가? 그래서 또 고려시대처럼 새 덩어리로 생각하셔도 돼. 고려시대 새 덩어리라 하면 무신집권기를 사이에 두고 전, 그다음에 후 이렇게. 조선도 마찬가지야. 15세기, 16세기, 그다음에 17세기 이후는 조선 후기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이제 태정, 이거는 익숙하지. 태정, 태세, 문단세. 이건 익숙하지. 고려는 좀 익숙하지 않았죠. 태해, 정광, 경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조선도 항상 이 틀을 갖고 간다. 끝날 때까지 계속 내가 복습시켜준다. 태정, 태세, 태정, 태세, 세종, 문단세, 세조, 예성, 연중, 인명선 이렇게 가지. 그래서 예성, 성종, 요왕까지. 자, 대충 요 5왕이 몇 세기에 해당된다. 15세기에 해당되는 왕들이야. 그리고 이 왕들을 주로 물어보니까 5왕만 써놓은 거지.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근데 태조하고 태종 사이에 정종이 하나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세종과 세조 사이에 문종하고 단종이 들어갔던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예종이 들어갔고 성종 이렇게. 그래서 대충 여기가 15세기다. 여기 찍찍거리지? 여기 15세기입니다. 15세기. 그래서 크게 이제 크게. 대충 15세기다. 1400년대다. 보통 여기 조선 전기라고 하는 거야. 조선 전기. 그 다음에 예성, 연중, 연산군, 연중, 중종 반정. 구테타 반정이 붙는 왕이 두 왕이 있어. 16세기 중종 반정하고 17세기 인조 반정 해가지고. 구테타가 일어났다는 소리지.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중종. 그 다음에 연중, 인종, 명종. 선조까지 대충 끊으시면. 그래서 여기가 대충 몇 세기다? 16세기 말. 약간 뭐 몇 년 걸치지만 어쨌든 좀 걸쳐요, 걸치긴. 근데 좀 크게 잡아서 성종 때까지가 보통 15세기. 선조 때까지가 주로. 그러면서 15세기 물어보면 저 5왕 물어보는 거고, 16세기 물어보면 주요 요런 왕들 물어보는 거다. 그렇게 잡아놓고 이제 요새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조선 전기 이렇게 놓고 가로쳐 놓고 요새는 친절하게 15에서 16세기까지 가로 닫고 있었던 일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물어보면 조선 전기하면 대충 시기를 말한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배 세력의 문제를 보면 넘어갔네. 지배 세력의 문제.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박스에 나와 있는 게 뭐다? 관악파, 훈구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지배 세력의 문제야. 지배 세력. 그래서 조선 전기의 지배 세력은 뭐라고 한다? 관악파라고 한다. 관악파. 근데 이걸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조선은 누가 세운 나라다? 사대부가 세운 나라다. 근데 사대부가 두 개로 나눠졌죠. 고려 말에. 이건 아신 거죠?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강경파, 역성혁명파하고 역성혁명에는 반대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온건파 사대부. 강경파하고 온건파.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긴다? 강경파가 이기지. 결국은 강경파가 나라를 건국했으니까 얘네들이 조선 전기에 뭐가 돼버린다? 지배 세력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관악파는 기본적으로 여말 이렇게 나오면
강경파 사대부를 계승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당연히. 그런데 이제 온건파는 역성혁명은 반대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온건파 사대부들은 다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지방 세력화. 중앙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일부는 낄 수도 있지. 근데 대다수는 중앙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지방 세력화한다. 지방 세력화한다. 그럼 원래 사대부가 어떤 애들이야? 학자적 관료잖아. 공부하고 과거를 통해서 관리를 진출해서 정치하는 애들인데 정치는 안 한단 말이야, 얘네들이. 그럼 뭐만 하겠어요? 공부만 하겠지. 자, 그래서 결국은 성리학만 투철하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15세기의 지방사회에서 얘네들이 뭐 학교도 세우고 해가지고 뭐 애들 가르치고 성리학 연구를 더 계속 심화시키는 거야. 정치는 대부분 안 하고. 그리고 얘네들도 가난한 사람들은 아닌 거죠. 여말 사대부가 경제적 지위를 볼 때 향촌의 중소, 지주층 정도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제적으로는 중소, 지주층.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5세기를 이끌었던 전기의 지배 세력은 관악파다. 관악파. 그리고 지방 세력은 여말 온건파 사대부들이 많다. 그런데 이제 이 관악파를 계승한 애들이 또 누구라고 한다? 훈구파라고 한다. 훈구파. 그래서 옆에 훈구파라고 되어 있는 거지. 이 훈구파라는 세력은 특히 세조 집권에 협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이 형성되는 사람들을 훈구 세력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훈구파 화살표가 세조에서 위로 올라갔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은 세조의 집권에 협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야. 나중에 조금 간략하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세조는 집권에 반발 세력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서 세조의 집권에 공임하는 사람은 공신들이 많겠지. 그럼 공신님은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 훈신, 고운을 받았다. 훈신. 그래서 세조 집권에 공임하는 훈신들. 근데 이 중에서는 자기 딸을 왕에게 줘서 외척이 된 사람도 있어. 그래서 외척이 관리하면 척신이라고 하는 거야. 척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도 불러. 훈척계열이라고. 훈척계열. 자, 그래서 세조 때부터 무슨 계열이 형성되어 나간다? 훈척계열. 훈척계열. 그래서 훈구파는 기본적으로 무슨 계열이다? 세조의 집권에 협력한 훈척계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은 누구를 계승했다? 관악파를 계승한 애들. 이게. 그런데 이제 어느 시대나 맨 처음에는 참신했지만 지배 세력이 점차 부패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100년 가니까 얘네들도 부패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훈척계열이 뭘 저지르면 비리를 저지르는 거야. 비리. 그래서 어느 시대나 똑같아. 정치, 경제적 권력을 막 독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왕권은 약화되고 백성들의 생활은 어지러워지고 통치체제는 문란해지고 대충 이런 식으로 가는 게 15세기 말이란 말이야, 대충. 그래서 이제 성종 때 얘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을 등용한단 말이지. 그게 사림이라는 애들이야. 사림. 그래서 성종 밑에 뭐라고 돼 있다? 사림이라고 돼 있는 거지. 사림. 그래서 사림이라는 세력이 등장한다. 훈구파, 그 다음에 성종 위에 훈구하고 사림이라고 돼 있는 거죠. 왜? 그게 바로 이제 누가 진출한다? 사림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때가 성종. 근데 사림은 누구냐면 얘네들을 말하는 거야. 얘네들. 그럼 거꾸로 사림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사림은 여말, 온건파, 사대부를 계승한 애들이고 성리학에 투철한 애들이고 정제적으로는 중소, 지주층 정도 된다. 근데 이 당시에 훈구 세력은 중앙의 지배 세력이니까 굉장히 대지주층으로 또 변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진출한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을 비교를 해놔야 돼. 누구하고 누구를? 훈구 세력과 사림의 성격 비교. 근데 이때 성종 때 사림들이 등용해서 특히 삼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론 활동을 막 활발하게 하면서 훈척 계열의 비리를 막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생긴다? 훈구하고 사림 간의 갈등. 그래서 성종 때 그런 경쟁, vs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발생한다. 훈구 세력과 사림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 마당에서는 두 세력을 정리해 놓는 거야.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훈구 세력과 사림, 이 두 세력의 성격 비교하는 문제도 한 문제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얘네들의 갈등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16세기 사회가 이네들의 갈등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그걸 두 글자로 사화라고 한단 말이야. 사화. 자, 그래서 16세기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사화가 발생했다. 그래서 16세기는 뭐가 발생하는 시기다? 사화가. 이거 왜 발생한 거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 훈구 세력과 살인 간의 갈등 때문에 주로 훈구 세력이 힘이 있는 애들이니까 훈구 세력이 가해자고 살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야 이게. 전체적인 걸 평가해 보면. 자, 그래서 훈구와 살인 갈등. 그래서 사화인데 그 사화 구체적으로 4개 나왔지. 연산군 때 무오 갑자, 무오 갑자, 무오 갑자 사화. 그럼 최초의 사화는 무슨 사화가 되는 거야? 어느 때 뭐 연산군 때 무오 사화가 되는 거지. 맨 밑에 있죠. 그 연산군 박스 안에. 그래서 무오 갑자 다 연산군 때. 그리고 구테타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중종 반정. 그리고 이 중종도 누구를 등용하냐면 또 누구를 등용하면 사림을 등용한다고. 사림. 그 사람은 조광조라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조광조 등 사림이 진출하는 때가 어느 왕 때다? 중종 때. 그리고 이때 사림들이 또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하고 훈구 세력과 갈등을 빚은 거야. 그래서 또 조광조 등 사림이 피해를 입는 사화가 발생한다. 그걸 기묘사화라고 하는 거지. 중종 때 무슨 사화가 일어난다? 기묘사화. 기묘사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야? 조광조라는 사람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종 때 뭐가 일어난다? 을사사.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읽어버려도 돼. 무오갑자, 기묘을사. 무오갑자는 왜 붙여서 읽은 거야? 의도적으로. 연산군 때라는 거야. 무오갑자, 기묘을사. 그래서 요 4개를 물어보면 몇 세기 얘기하는 거야? 16세기. 이걸 주고서 이 당시 상황, 정치적 상황을 물어보면 훈구 세력과 살인 간의 대립이 심화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옥사가 발생했습니다. 맞는 거지 뭐. 주로 가해자는 훈구로 간다. 그냥. 주로 피해자는 살인으로 간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살인들이 이때 이걸 통해서 피해를 입었거든. 근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정계 진출은 계속되더라는 거지. 끊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정치를 주도하게 돼. 그게 어느 왕 때냐면 선조 때야. 그래서 선조 때 살인들이 이 피해에도 불구하고 살인이 정치를 어떻게 한다? 주도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살인 정치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훈구는 꺼내지도 말어.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훈구 세력은 이 조선 전기할 때나 훈구하고 살인 비교하는 거고 선조 때 이후 망할 때까지는 다 살인 정치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살인 세력이 훈구 세력과 대립할 때는 뭉쳐 있다가 여말 4대부도 그랬죠. 검은 세력과 대립할 때는 힘이 강한 애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뭉쳐 있다가 몰아내고 나니까 자체 분열하는 거야 또. 그럼 마찬가지야. 살인들이 정계를 장악하다 보니까 또 자체 분열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분당이라고 해. 분당. 그래서 붕당 정치라고 표현해. 붕당 정치. 선조 때부터 무슨 정치가 일어난다? 붕당 정치라는 게 일어난다. 붕당. 그래서 붕당하고 사화를 구별해야 돼. 사화는 훈구하고 살인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거지만 붕당은 살인들의 자체 분열. 16세기 말 되지 그럼. 여기까지 16세기라고 했으니까 16세기 말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6세기 말의 상황이 그렇지. 살인이 정계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자체적으로 분열하여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크게 아웃라인을 잡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크게 정리해야 될 주제가 뭘까요? 훈구 세력과 살인 세력 두 세력 비교해 놓는 거 하고 그다음에 16세기에 발생했던 사화 4가지 있지. 그거를 내용을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거 첫 번째 한 거야. 그리고서 또 이제 조선 전기 왕들 나오겠지. 그래서 태조부터 성종까지 왕들. 간단한 것만 한 거야.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자, 태조 때는 무슨 정치를 추구했다? 재상 중심의 정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정도전이라는 사람. 태조 때 정치를 했던 정도전을 정리해놔야 돼. 정도전. 태조 때 정치는요. 그러면 태조 때 공신들이 많았겠지 당연히. 개국 공신도 있고 여러 가지 공신들이 있는데 그 공신들이 모두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가 아니야. 태조와 태조의 신임을 얻은 소수 재신들이 정치를 주도했거든. 몇 명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정도전이라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정도전도 단독으로 나오는 사람이니까
태조할 때는 일단 크게 아우트로만 잡은 거야. 어떤 정치? 재신, 재상 이렇게 해도 돼. 재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다. 소수 재상 중심의 정치가 추구되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권력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다? 정도전. 단독을 정리해 놓는 거야. 그런데 이 정도전과 태종 있죠. 태종. 태종에다가 가로 이방원. 이 사람이 이방원이거든. 그래서 이 정도전은요, 어떤 정치를 추구한 사람이냐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어. 그 무슨 말이냐면 왕권 중심의 정치. 그러니까 정치의 중심을 왕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은 재상 중심으로 본 거야. 지금은 말하면 국무총리 중심으로 본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왕권은 좀 적절히 제약하면서 재상의 국정을 주도하는 정치를 추구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종친들, 외척들을 막 배제시켜 버렸단 말이야. 거기에 불만을 품은 게 이방원의 형제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방원의 형제들과 정도전 세력과 갈등을 빚었다. 그래서 이방원의 형제들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제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1차 왕자의 난이야. 1차 왕자의 난. 그래서 그 왕자의 난이란 왕자들이란 누구 말하는 거야? 이방원과 그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정도전이 제거당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방원이 바로 왕에 오르진 않지. 저 사이에 자기 형, 방과를 자기 형을 왕에 앉힌다고. 그 사람이 정종이라고. 정종. 근데 이제 정종은 힘이 약한 거고 이방원이 실세였거든. 그런데 이제 1차 왕자의 난을 같이 일으켰는데 이방원이 권력을 또 독점해 가니까 왕자의 난에 합세했던 왕자들끼리 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원과 그에게 도전하는 사람, 형제들 간에 또 싸움이 벌어져. 그걸 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해. 2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은 정확히는 정종 2년이야. 1400년. 정종 2년에. 그래서 결국은 누가 또 승리했을까? 그럼 그 싸움에서 이방원이가 승리를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해에 왕에 오른 거야. 그래서 결론은 태종이 된 거지. 자, 그래서 2차 왕자의 난이라고 태종 밑에 있지만 그게 바로 정종 2년 때란 말이야. 그리고 그 해 왕이 된 거야, 그 사람이. 자, 그래서 결론. 이방원은 무엇으로 왕이 된 사람이다. 왕자의 난으로 왕이 된 사람이다. 맞는 거죠, 뭐. 그리고 이 사람은 정도전과 정치 이상이 달랐다고.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지만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타이틀은 뭐다? 국왕 중심의 정치다. 국왕 중심. 태조 때 무슨 정치하고 반대되는 얘기다? 재상. 재상, 그 다음에 국왕. 그래서 태종 때 타이틀은 그냥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 확립이야. 그래서 왕권을 강화. 그래서 조선 태조 때 어느 정도 왕권을 확립한 사람이 태종이라고. 고려 같으면 누굴까? 비교하면 광종이겠지. 광종하고 비슷한 일을 한 거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 여러 가지 수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거는 미리 알아두세요. 육조 직계제라는 제도는 잘 나오는데 육조 직계제. 육조 직계제는 왕권 강화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야. 좀 이따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세종 때. 그래서 태종 때 왕권을 확립시켜 놨단 말이야. 그래서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세종이 마음 놓고 자기 이상적인 정치를 한 거지. 자, 그래서 세종 때까지 왕권이 굉장히 강할 때야. 그래서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유교 정치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타이틀은 거기 밑에 모범적인 유교 정치라는 거 있죠? 크게 모범적인 유교 정치, 본격적인 문물제도의 정비가 시작이 되는 왕이다. 그래서 세종이 한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냥 제도 정비하면서 각종 서적도 편찬하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조선 정기에 모범적인 유교 정치하면 누구로 간다? 무조건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 확립, 재상 중심의 정치 추구, 태조, 정도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크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왕권은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권한의 일부 좀 줘도 되겠다 하는 권한들을 신하한테 줬다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는 제도가 바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추구되어 있는 거 있지? 그거 뭐 말하냐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의정부 서사제를 말하는 거야. 의정부 서사제. 나중에 설명할게. 어쨌든 육조 직계제하고 반대되는 제도야. 육조 직계제. 그래서 육조 직계제는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 확립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종 때 실시된 의정부 서사제는 어떻게 평가한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조로 간다. 자, 세조. 자, 세종과 세조 사이에 문종과 단종이 있는 거야. 근데 세종 때는 안정된 왕권이야.
이거 좀 얘기해야 되겠구나. 의정부 서사제는 뭐냐면 의정부 중심으로 정치를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하고 그 밑에 6조가 붙어 있는데 6조의 업무를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에서 삼정승들이 의논을 한 다음에 다시 왕에게 보고하고 그럼 최종적으로 왕이 결정을 하면 왕이 또 의정부에 내려서 하라 하면 또 의정부가 6조에 내려서 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야. 의정부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의정부 서사제인데 6조 직계제는 그게 아니야. 6조 직계제는 6조의 업무를 의정부를 거치지 말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는 제도거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왕권과 관련되는 거고 사실은 의정부 서사제는 어떤 염려가 있는 제도냐면 왕권이 견제당할 염려가 있는 제도야. 근데 세종대왕 때는 왕권이 강했으니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 근데 세종 때는 괜찮은데 세종 다음에가 문제라는 거지. 세종 다음에 문종, 단종을 거치면서 왕권이 약화되는 거야. 문종이 굉장히 병약했다고. 그러니까 정치를 못하는 거야 결론. 그러니까 결국 고위관료한테 의정부 재상들한테 다 정치를 맡기는 거야 대부분. 승정원 관리라든가 다 맡기는 거야 거의 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권력이 가겠어? 당연히 의정부라는 기구로 권력이 가기 시작하겠지. 그리고 병약한 상태에서 어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어린 아들을 낳고 죽어버린 거야. 그 단종이지 단종. 그래서 어린애가 단종이 왕에 오른 거야. 그럼 결국은 정치의 실권은 다 의정부로 넘어갔단 말이야. 자, 그래서 결국은 문종 단종을 거치면서 왕권이 약화되면서 권력이 다시 어디? 의정부로 집중되고 그 의정부 고위 관료들이 또 외척 종친들 배척시키고 의정부 중심의 정치를 추구한 거야. 근데 그 외척 중에서 종친 중에서 거기에 못마땅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지. 그게 수양대군이라는 거야. 그래서 세조가 수양대군이라고. 세조가 수양대군. 그래서 김종서, 황보인이에요. 이때는 김종서, 황보인 등 의정부 재상들이 이 수양대군과 갈등을 빚었다고. 그래서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 의정부 재상들을 제거한 사건이 바로 개유정난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유정난 어쨌든 개유정난이라는 게 발생한다.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권력을 딱 잡았어. 맨 처음부터 왕이 되진 않았어. 또 어린 조카 단종을 왕을 시키고 자기가 실권을 다 좌지우지한 거지. 그러다가 결국은 어린 조카를 유배보낸다고 강원도 영월로.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야. 그러자 결국은 어린 조카를 어떻게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위를 뺏었다라는 게 되잖아. 그래서 결국 이 수양대군 집권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단 말이야. 반발 세력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단종 복위운동 막 이런 것도 일어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실패로 끝나서 이제 사육신, 생육신 이런 단어가 나오는 왕이지, 왕이.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 사람도 결국 왕에 올랐어. 그리고 이 사람도 태종과 비슷한 정책을 한다. 왕권 강화. 자, 그래서 태종과 세조 때가 왕권 강화 정책으로 6조 직계제로 또 전환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때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이때부터 세조의 즉위에 공이 많은 공신들, 훈신들과 척신들이 어떻게 형성되기 시작해서 걔네들을 훈구파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걔네들이 훈척 계열이 이제 비리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느 왕으로 간다? 성종 때까지 간 거야. 성종은 중앙집권의 완성이라고 봐. 일단은 의미로는 무슨 말이냐면 본격적인 통치체제의 정비는 본격적으로 어느 왕 때부터 시작될 것 같을 때? 세종 때부터 시작돼서 어느 정도 때 일단락된다? 성종 때 일단락된다 이렇게 평을. 그래서 중앙집권화의 완성. 근데 그걸 법전의 정비로 보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경국대전은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세요. 경국대전. 조선시대에 뭐가 편찬된다? 경국대전이라는 기본 법전이 편찬되는데 그게 어느 왕 때? 성종 때. 중앙집권의 완성.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정치적으로. 성종 때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용하더라는 거야? 사림을 등용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등용된 최초의 사림이 누구다? 김종직. 그래서 그 사람도 단독으로 나와. 김종직이라는 사람. 그래서 15세기, 16세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세 사람을 우선 정리해놔야 돼. 정도전, 김종직, 조광조 이런 사람들. 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림이라는 거. 사림. 그럼 저 사람은 사림은 아닌 거지. 자, 그래서 김종직 등 사림이 진출해서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훈구와 사림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16세기에 사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어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은 유교 정치를 강화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자, 그 다음 밑에 세 사람 정리합시다. 삼봉, 정도전. 이 사람은 좀 외우셔야 돼. 삼봉, 정도전이야. 이 사람이 추구한 정치는, 이 사람 무슨 정치를 추구했다? 재상 중심의 정치. 그래서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한 거야. 그래서
응용을 한다면 이 사람이 추구한 정치에 가장 적합한 행정기구가 의정부야. 의정부. 그러니까 무슨 중심의 정치라고 하는데 의정부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상가 맞는 거야. 제도로는 의정부 서사제지. 의정부 서제. 근데 이 사람 왕권이 강화되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지. 그래서 육조직계제는 아니야. 육조직계제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재상 중심의 정치. 두 번째, 이 사람 뭘 중시했다? 주례. 15세기 지배 세력이 중시했던 거야. 주례를 참고해서 주례. 무엇을 썼다? 조선경국전 경제문관. 그것도 줄. 조선경국전과 이거는 뭐 법전이자 뭐 통치체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추구한 정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정치라고 해야지 맞을까? 재상 중심의 정치. 그럼 맞는 거야.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은 이해하지 말고 외우세요. 무조건 줄쳐놓고. 자, 그 다음에 뭐야? 이 사람은 성략을 가장 최고로 하면서 불교를 강력하게 배척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걸 불시잡변 그거 반드시. 그 다음에 태조 때는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됐어. 그걸 추진했던 주도자가 이 사람이야. 정도전. 그래서 요동, 정벌. 그래서 진법, 진도라는 병서를 편찬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역사서도 편찬했어. 이 사람이. 고려사. 정도전에 고려, 국사 줄. 근데 이 사람이 고려 국사를 쓴 이유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미는 이해하는 건지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거는 정도전의 고려국사를 무조건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야. 정도전의 고려국사. 자, 그 다음에 제거당한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놔. 이 사람이 추구한 재산 중심의 정치, 법전,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 불교 비판, 불시잡변, 대외관계, 대외정책, 요동정벌 추진, 역사서, 고려국사. 자, 그 다음에 김종직으로 간다. 자, 김종직은 누구의 학통을 계승한 누구의 아들이다? 여말, 정몽주, 길제의 학통을 계승한 김숙자의 아들이다. 그러면 정몽주하고 길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지? 옹건파 사대부 아니야? 역상혁명에 반대한. 그러니까 옹건파 사대부를 계승한 계열이란 말이야, 이 사람. 주로 어디? 영남. 어느 때 본격 진출? 성종. 이 사람이 원래 관직에 처음 진출하는 시기는 세조 때부터야, 세조 때부터.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성종 때 이제 문제가 나오지. 제자들 정여창, 김굉필, 김일손. 그리고 이 사람이 문제가 나올 때는요, 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문제를 낼 가능성이 많거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는 거는 다 누구에 대한 거야? 조광조가 아니라 김종직에 대한 거야.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15세기 말 사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하면 누구 물어보는 거야? 김종직 물어보는 거야. 16세기 사림 이렇게 하면 조광조 물어보는 거겠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성종 때 무엇을 지었다? 조의제문.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글인데, 조의제문. 직역만 한다. 의제는 왕이야, 왕. 그러니까 의제의 죽음을 조의한다, 애도한다라는 글이야. 어? 조의금 내잖아요. 상가집 가면 조의금이라고 하잖아. 부의금, 조의금. 그래서 조는 애도한다라는 뜻이거든. 누구의 죽음을 애도한다? 의제의 죽음을 애도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읽어놔. 의제의 죽음을 애도하는 걸. 그걸 조의제문이다. 누가 지었다? 김종직이 지었다. 나중에 이게 최초의 사화의 원인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글이다, 이거. 그럼 최초의 사화란 뭐야, 그럼? 연산군 때 무호사화의 원인이 되는 글이란 말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유향소 복리운동 출. 유향소 복리운동. 김종직 등 살인들이 했던 운동이 뭐야? 유향소 복리운동. 유향소는 아직까지 모르는데 복립은 무슨 뜻일까? 복립.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유향소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유향소 복립운동을 전개했다 하면은 조광조입니다. 김종직입니다. 김종직입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광조로 간다. 자, 조광조는 어느 때 등용된 살인이다? 중종 때, 16세기 중종 때 등용된 살인.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추구했다? 의리, 도덕, 왕도정치, 도학정치.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림으로 가도 돼. 사림이라는 애들이 추구한 정치가 왕도정치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왕도정치란 왕이 어떻게 정치한, 무엇에 바탕을 두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뜻이다? 의리와
도덕에 의한 도덕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힘에 의한 정치를 하죠. 패도 정치라고 해. 힘에 의한 정치는 패도 정치가 아니라 왕도 의리나 도덕 정치를 해야 된다. 도학 정치. 두 번째, 공론을 표방하면서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자,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외워. 자, 이 사람이 한 게 뭐다? 혈량과. 혈량과는 관리 등용 방법인데 무슨 제다? 일종 천거제. 추천에 의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조광조는 추천에 의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맞는 거야. 그게 혈량과 말하는 거야. 두 번째, 경연을 강화. 경연이 뭐라 그랬죠? 대충 개념만 잡으면 경연은 왕이 공부하는 거라 그랬지. 왕도 피곤해. 아주 피곤해. 그냥 정치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 공부를 해야 돼. 성리학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공부해야 돼. 경연. 근데 사림들은 왕도 정치를 추구한 세력이기 때문에 경연을 약화시킨다, 강화시킨다. 강화시킨다. 이거는 이해. 자, 그 다음에 소격서 폐지. 이것도 의미가 다 하나씩 있는 거야. 소격서는 무슨 관청이냐면 도교를 담당한 관청이야. 도교를 담당한 관청. 그러면 소격서를 폐지했다는 소리는 무슨 행사를 폐지했다는 소리다? 도교 행사를 폐지했다는 소리다. 자, 그 다음에 향촌자치줄. 향촌자치의 반대말은? 중앙집권이겠지 뭐. 그래서 15세기의 훈구 세력은 중앙집권을 추구했거든. 당연히 중앙의 지배 세력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향촌에 근거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향촌 자치를 추구한다. 그것 관련해서 향촌 사회에 무엇을 보급시켰다? 주자가래와 소학줄. 주례야 주자가래야. 주자가래고 그다음에 소학이야 대학이야. 소학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또 무엇을 보급했대? 향약. 아주 중요하지, 향약. 그래서 향약을 처음으로 보급시킨 사람이 누구다? 조광조입니다. 여씨 향약. 나머지 읽기만 해. 토지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토지견병이 많이 일어났다는 소리지. 그거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훈구 세력이 했겠지. 거기를 반대하고 균전제를 실시했다. 이거 토지제도 개혁인데 그냥 자주 나오는 문장은 아닌데 그냥 눈으로만 봐. 자, 그 다음에는 줄쳐놔. 공납제도의 시정 등을 촉구했다. 이때가 공납의 폐단이 제일 심할 때야. 거기다 박납폐단이라고도 써놔. 박납폐단. 공납제도 박납폐단이라고. 그래서 16세기가 바로 박납의 폐단이 굉장히 심할 때인데 따라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렇게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등을 촉구 끝에다가는 수미법이라고도 해놔. 수미법. 그래서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제도가 무슨 법이라고도 한다? 수미법이라고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에 한 사람이다? 문묘 18년. 문묘에 모셔져 놓고 제사를 받는 사람이라고. 김종직은 없어. 어? 김종직은 문묘 18년이 아니야. 근데 조광조는 문묘 18년의 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위훈 삭제 사건을 일으켰다. 위훈 삭제. 그 다음에 기묘사화의 배경이 된 사람이지 이 사람이. 그래서 능주로 유배를 가서 죽는다 했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세 사람을 정리를 단단하게 해놓고 특히 누구하고 섞어서 비교해서 살짝 바꿔낼 수가 있다. 김종직과 조광조는 같은 사람이니까 바꿔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정확히 가려야 돼.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225페이지. 그래서 개관했어 지금. 그리고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더 할 거야 지금. 그래서 15세기 지배 세력이 훈구 세력.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 진출이 활발해지는 세력은 사림, 성격 비교해야 되는 거고 아직은 성격 비교 안 해서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16세기 걔네들 갈등으로 사화가 일어났다. 그거 머릿속에 기억두시고. 그 다음에 세 사람 정리해 놓으라고. 정도전, 김종직, 조광조.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업적으로 갑시다. 225페이지. 다섯 사람 왕 물어보지. 양이 벌써 많아지죠. 조선은 양이 좀 많단 말이야. 자, 먼저 태조로 갑시다. 태조의 3대 정책. 농본, 억상, 억불, 숭유, 4대 교린. 그 단어도 당연히 기억해놔. 이거는 태조의 3대 정책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기본 정책이야. 이거는 조선의 기본 정책이야. 경제적으로는 무슨 정책을 실시했다. 조선은 농본, 억상. 해석하면 농업을 근본으로 하고 상공업은 억제하는 거야. 그런 뜻이야 그게.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는 억불, 승유소 유학을 강조하고 성리학이겠지. 그 다음에 불교는 억불 정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본격적인 불교에 대한 강력한 억불 정책은 어느 시대부터 나온다? 조선 시대부터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대외관계. 대외관계는 4대 교린 정치에서 4대는 명에 대한 정책이고 교린은 오랑캐에 대한 정책이야. 일본이나 여진. 지금은 왜 듣기만 해도 돼. 근데 어쨌든 지금 단어 자체는 지금 반드시 기억해 두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정치를 했다? 소수 재신 중심의 정치. 이때는 명과 갈등을 빚었을까? 갈등이 없었을까? 갈등이 있었지 뭐. 대표적인 갈등 원인 중에 하나가 요동 정벌을 추진했다. 경복궁 건설했다. 한양 천도했다. 1차의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억불 정책으로 무엇이 있었다? 도첩제. 도이 아니라 도첩제는 출가 제한 이렇게 써라. 출가 제한. 출가를 제한하는 제도라고. 이 도첩제라는 게 출가를 제한하는 거라고. 출가가 뭐야? 가출하고는 다르죠? 출가는 승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승려가 되는 걸 제한하는 제도라고. 하나 더 허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지만 출가를 하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뭐야? 제한하는 거 맞지? 자, 그래서 결국 도첩제는 출가를 제한하는 제도야. 그럼 무슨 정책이야 이게? 뭐 억불 정책 아니야. 그러니까 억불 정책을 외우지 말고 출가를 제한했다. 그걸 반드시 외우시라고. 근데 이건 억불 정책도 되지만 그런 의미도 있어. 뭐냐면 농민들이 함부로 어떻게 승려가 되는 것을 막는 거야. 왜냐면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냥 국가의 인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정책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냥 경제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종으로 간다. 이방원이다. 이방원이 쓴 시조. 그렇죠. 하여가지? 그래서 정몽주하고 막 갈등을 빚었을 때 쓴 시조잖아. 그래서 정몽주는 단신가로 답을 한 거고 그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원래는 공신이란 말이야. 말하자면. 그런데 태조 때 철저하게 좀 배제를 당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결국은 정도전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결국 왕까지 된 사람이다. 따라서 이 사람은 뭐야? 아까 타이틀이 뭐라고 그랬죠?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 확립이지? 그래서 그때 제일 잘 나오는 게 그 다주천하. 의정부와 육조체제 확립, 육조직계제, 사관원 독립, 외척 종친 등 배제, 사병학파, 신문고 설치. 그거 정치적으로 그거 다. 그게 다 뭐와 관련, 제목이 뭘까? 제목이.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 확립했다. 그게 제목이라는 거야. 다 이거 왕권 강화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는 거지. 그 중에서 육조직계제라는 제도 반드시. 육조직계제는 지금 또 한다. 지금 한다. 원래는 이제 의정부가 있고 의정부 밑에 육조가 있는데 원래는 육조가 의정부에 먼저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의정부에 보고하지 말고 누구에게 직접 보고하라. 왕에게 직접 보고하라. 이걸 육조 직계 직접 보고하라고. 육조 직계제에서 대표적인 왕권 강화 정책이라고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관원 독립. 그것도 반드시 그것도 잘 나오는 문장이야. 사관원 독립. 사관원은 언론이야. 언론 활동. 그래서 낭사 있죠. 고려시대 낭사 있어요. 낭사를 여기에 소속하게 하는 거야. 그럼 고려시대 낭사가 뭘로 바뀌는 거야? 사관원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낭사라고 써라. 낭사. 근데 원래 생각해보면 고려시대 낭사는 독립관청이 아니었잖아. 중서문화성 소속이었잖아. 근데 낭사를 사관원에 소속하고 사관원을 독립관청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사관원 독립. 그래서 이거는 반대파, 자기에 반대하는, 이방원도 반대 세력이 있었겠죠, 결론은요. 정도전을 추종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반대파를 색출하게 하고 이런 목적으로 쓴 거야. 그래서 사관원 독립. 그 다음에도 뭐 했대 또? 외척과 종친을 등용이다, 배제다. 배제에다 동그라미 쳐놔. 배제. 그래서 왕권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많이 죽였어. 배제시키고 심지어 천함까지 죽였어. 그래서 많이 왕권 강화 과정 중에서 외척 종친 등을 많이 죽인 사람, 특히 외척 천함까지도 죽인 사람 하면 태종으로 가는 거야. 태종. 자, 그 다음에 사병혁파까지. 사병혁파. 이때 조선 초의 왕자들이, 대군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병이 결국은 뭐야? 왕자의 난의 근거가 된 거지.
사실은 정도전이 그 사병을 원래 맨 처음에 혁파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왕자들의 사병을 뺏어가지고 중앙군으로 흡수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사병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과 연합해서 왕위까지 됐지만 자기가 왕이 된 다음부터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병을 어떻게 했다? 혁파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제일 잘 나오는 게 그거야. 육조직계제, 외척 총침 배제, 사병, 혁파가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나와. 그래서 이건 어느 왕 때? 태종 때. 제목은 왕권 강화라고요. 왕권 강화. 신문고는 뭐 그냥 설치.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기타, 경제.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을 했다? 양정과 호구주. 그 다음에 주민을 감시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가 뭐다? 호패법과 인보제. 호패법과 인보제.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고 설에 대해서 차별하고 사원 정리하고 창덕궁을 건설했다. 이거는 뭐 경제 부분, 사회 부분 할 때도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지금은 정치의 중심으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종으로 간다. 세종은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그래서 이거를 뭐야? 의정부 서사제라고 한다.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는 육조직계제하고는 반대로 육조의 업무를 먼저 어디에 보고하게 하는 걸까? 의정부에 먼저 보고하게 하는 제도야. 그래서 이걸 의정부 서사제래. 근데 원래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면 누구의 업무가 일단은 집중되겠어? 의정부한테 집중되면서 의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염려가 있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왕권을 견제할 우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을 약화시킬 염려가 있는 제도지만 세종대왕 때는 그러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때 나왔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는 건 다 알아.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것도 아닌 거야. 논리적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육조직계제를 실시해야지 의정부 서사제는 실시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또 반대로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함으로써 왕권이 약화되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로 간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실시했다? 집현전. 중요해. 집현전. 이 사람이 즉위하자마자 실시한 게 집현전 설치거든. 이 사람이 자기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키운 거야. 사실은 태종이 상황으로 물러난 다음에도 세종 초까지는 태종의 입김이 엄청나게 셌거든. 관리들이 다 누구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일까? 태종.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하고도 좀 갈등이 있었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자기 정치를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 세력을 키운 게 바로 집현전이란 말이야. 집현전. 어쨌든 집현전.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인 해석 말고 일반적으로는 학문 연구 기관이지. 학문 연구 기관, 제도 연구, 집현전 설치. 그다음에 사가 독서제. 사가 독서제 그거 줄. 이거는 이제 집현전 관리를 대상으로 한 거야. 집현전 관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가는 휴가를 준다는 뜻이야. 휴가를 주어서 독서에 전념하게 한다. 그러니까 집현전 관리한테 너 어디 가서 1년 동안 넌 공부만 해. 이렇게 하는 거지. 휴가를 주어서 공부만 해. 그래서 휴가를 주어 학문에 전념하게 했다. 그걸 뭐라 그래? 사가 독서제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대외정책. 대외정책은 뭐야? 서북, 사군과 동북, 육진. 이건 대외관계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자, 세종대왕 때 서북, 사군과 동북, 육진인데 최윤덕과 김종서가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줄만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외구와의 관계. 다 공부하시고 다시 와서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야. 지금은 그냥 한번 읽자고. 이걸 뭐. 자, 또 공부할 거니까. 그 다음에 경제정책으로 간다. 경제정책은 공법,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 그거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 그거. 그 다음에 개전법, 곡물감경. 그 두 개 묶으세요. 민생안정. 무슨 소리냐면 세종은 가장 모범적인 유교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한 거다. 그래서 세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야. 그게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 뭐다? 일단 뭔지는 몰라도 있는 거지. 공법,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 그 다음에 개전법, 그 다음에 곡물이나 진상을 감경. 그 중에서 반드시 하나 외워야 될 거. 공법,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 나중에 경제 부분에서 또 나올 거야. 그때 이제 하자고.
자, 그 다음에 사형제에 대해서 삼심제를 실시했다. 노비의 과도한 형벌을 금지했다. 억불정책. 사원을 36개로 정리. 그건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책, 그거 다 줄쳐놔. 차라리 그 책을 미리부터 외우기 시작해. 별표 쳐놓고. 농사직설, 삼강행실도, 의방유치, 향약집성방, 실정산. 요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단독으로도 나오는 거야. 문화편에서. 그리고 이거를 사료지문으로 주고 왕을 물어볼 수도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건 차라리 책을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해. 나중에 문화편에서 또 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조로 간다. 세조는 수양대군이고 계유정난. 거기 김종서, 황보인 나오죠? 김종서, 황보인. 그래서 단종 때 누가 정치를 주도했다? 김종서, 황보인이 정치를 주도한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의정부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고 종친들을 배척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품고 수양대군이 김종서하고 황보인을 제거한 사건이 뭐다? 계유정난이라고요. 계유정난. 그리고 결국은 뭐야, 어린 단종까지 폐위시키고 영월로 유배보낸 다음에 사사시키고 결국은 뭐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직권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서 직권 반발 관련해서 일어난 사실이 뭐다? 이징옥. 사육신, 생육신. 이건 들어봤죠? 사육신, 생육신. 사육신은 죽음으로써 어린 단종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킨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써놔. 성산문. 성산문, 박백년, 하유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그래서 성산문의 대표적인 사람 사육신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기억해놔. 성산문. 그 다음에 생육신은 죽지는 않지만 나 세조 밑에서는 정치 못하겠다 하면서 관직을 버리고 야인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걸 생육신. 한 사람만 써놔. 김시습. 대표적인 사람이 김시습이야. 김시습이 굉장히 중요한 문학작품을 쓴 사람이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을 쓴 사람이지. 금호 신화를 쓴 사람이란 말이야. 김시습. 성산문도 시조, 국어책 보면 시조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게 막 이런 시조건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이런 뭐야 시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성산문의 시조를 주면은 어느 때 물어보는 거야? 세조 때 물어보는 거지 당연히. 기억하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난이 일어났대? 이시의 난, 유양소 폐지도 줄. 세조 때 이시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 이시의 난은 유향소를 근거지로 해서 일어났거든. 그래서 이걸 계기로 뭘 폐지시켜버렸다? 유향소 폐지. 그래서 뭐가 생각이 나면 좋으냐면 그래서 복립운동을 하나 본데 아까 유향소 복립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유향소 복립운동. 그건 어느 때 일어나는 거야? 성종 때 누가 한 거야? 김종직 등 살인들이 한 거 맞지? 그래서 그때 걔네들이 유향소 복립운동을 한 이유가 바로 어느 때 폐지됐기 때문에 세조 때. 그러면 또 이렇게 그러면은 유향소를 좋아했나 본데 살인들이? 어? 유향소를 좋아했기 때문에 다시 세워주십시오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향소라는 이 기구가 살인들의 근거지였던 거야, 지방에. 자, 그래서 어쨌든 유향소 폐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공신과 종친을 등용했다. 등용이야, 배제야? 등용. 태종은 종친을 배제. 그거 다른 거죠?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 쳐놓으라 그런 거야. 수양대군은 어떻게 오히려 종친을 등용했단 말이야. 등용. 자, 그 다음에 6조 그거 다 줄쳐놔. 6조 직계제. 집현전 폐지. 경연 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유교 정치를 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진출한 사림으로부터 비판을 받거든. 뭐라고 비판받냐면 패도 정치를 했다라고 비판받는 거야. 그래서 세조 위에다가 패도 정치. 그래서 세조 때는요 부국강병을 추구한 시대거든 이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부국강병과 중앙집권을 추구한 나머지 힘에 의한 정치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교 질서가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정치가 바로.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조선 초기 물어보면서 패도 정치를 실시했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면 세조로 가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이거 당연히 이 사람도 왕권 가하니까 뭘 시켰다? 6조 직계제, 그 다음에 집현전 폐지. 집현전은 왜 폐지하냐면 이 집현전 출신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세력이 많았어. 사육신도 대표 많은 사람이 이 집현전 출신 학자들이야. 그래서 집현전 폐지시켜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유교 정치를 후퇴시키니까 경연을 어떻게 해? 강화시킨다, 금지한다. 금지가 맞지? 금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그건 다 군사제도로 가는 거야. 조선 초기의 군사제도는 거의 다 누구로 간다? 세조. 거기다 미리 써놓았나? 5위에다가는 중앙군. 진관체제에다가는 지방군. 그래서 조선 정기의 중앙군인 5위, 그 다음에 지방군인 진관체제 확립시키는 사람이 누구다? 세조. 어쨌든 무슨 제도는 어느 왕으로 가? 군사제도는 세조로 갑시다. 나중에 또 하겠지 이거. 그 다음에 직접법줄. 경제정책으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직전법줄. 개출량입제. 자, 이거는 뭐 또 안 나오니까 여기서 할게. 이거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개출량이 뭐냐면 보통 이제 한 나라 예산을 짜질 거 아니야. 지금도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1년 예산을 짜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은 지출과 수입이겠지. 요걸 맞히는 게 예산 아니야, 결론은. 그래서 이 개출량입제는 뭐냐면 이거 두 개를 짤 때 개출량, 그러니까 지출을 먼저 고려해서 계산해서 지출에 맞춰서 수입을 책정하는 거. 그거를 개출 양입제라고 하는 거야. 뭘 먼저 계산한다? 지출을 먼저 계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내 왕실에서 국가에서 한 10억 쓴다. 자기네들 쓸 비용을 먼저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10억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10억이라는 걸 계산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걷는 거라고. 그걸 개출 양입제.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출이. 그래서 개출 양입제. 그렇지? 그래서 지출에 따라서 수입을 책정한다. 그걸 개출 양입제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출표를 만들어. 지출표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수입표를 먼저 작성해야 되는 거야. 그럼 지출표. 그래서 지출표를 횡간이라고 하는 거야. 횡간은 지출표야. 지출표. 그러면 수입표는 뭘까? 공안. 그래서 조선시대 국가의 지출표는 횡간. 그다음에 수입표는 공안. 이렇게. 그래서 횡간과 공안 개념 정도도 알아놔. 지출표, 수입표. 이렇게. 그걸 개출 약입제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불교 보호줄. 왜 불교 보호에다 줄을 쳤을까? 모든 왕들이 다 불교 보호했으면 여기다 치면 안 돼. 왜? 모든 사람이 다 불교를 보호했는데 불교 보호를 못 쳤을까? 이 사람만 불교 보호를 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조선의 3대 정책을 생각해야 돼. 항상 조선의 기본 정책은 억불이야. 억불.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다 억불이 맞아. 억불이. 근데 이 사람은 거꾸로 한 사람이야. 오히려 불교를 보호하고 유교를 탄압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오히려 불교를 보호하고 유교를 탄압했다. 그럼 무조건 누구로 가는 거야? 세조로 가는 거지. 그래서 유교 탄압한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집현전 폐지한 것도 그런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경연을 금지한 것도 그런 거 아니야? 맞잖아? 자, 그리고서 불교 보호 정책, 간경도감, 원각사탑출. 자, 그 다음에 세조 때 구 두 개, 경국대전과 동국통감의 편찬 착수. 그거 조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책이야. 그것도. 아까 경국대전은 어느 왕 때 있었어? 성종 때 있었죠? 근데 경국대전의 편찬은 요 세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게 실제로 기출 문제야. 사료지문이 나왔는데 법전 얘기를 해. 그러니까 경국대전이야 보니까. 근데 편찬을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세조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완성 반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종을 물어보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책이 하나 더 있다. 동국통감이라는 책도. 동국통감 책도 편찬은 세조 때부터, 완성은 성종 때로 가는 거야. 자, 성종으로 간다. 성종 때는 뭐가 완성됐다? 경국대전. 중앙집권화가 완성됐다. 어느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한 거야, 이거는? 세조. 자, 그 다음에 홍문관 경연 활성화 독소당 제출.
이 사람은 홍문관은 뭐냐면 집현전의 후신이야. 어? 집현전의 후신. 홍문관은 그러니까 집현전과 똑같이 풀면 돼. 집현전의 후신이라고. 그러면 집현전은 어느 때 설치됐어? 세종 때 설치됐다가 세조 때 폐도 정치를 하면서 폐지시켜버렸다가 다시 성종 때는 무엇으로 부활한다? 홍문관. 그래서 홍문관. 그 다음에 경연을 어떻게 했대? 활성화했다 그랬지? 바로 전왕은 아니지만 세조는 경연을 금지했잖아. 근데 이 사람은 경연을 활성화하고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시켜버렸잖아. 근데 이거는 홍문관을 다시 설치했잖아. 그 다음에 독서당제는 이건 뭐냐면 세종 때 사가 독서제를 개설한 거야. 사가 독서제. 그러면은 독서당제가 무슨 개념일까? 무슨 제도다? 똑같은 거지 그거랑 사가 독서제. 사가 독서제가 뭐라 그랬어 아까? 휴가를 주어서 주로 이제 대상은 집현전 관리야.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겠다 그럼? 홍문관이겠지 홍문관. 홍문관 관리를 대상으로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하게 하는 제도. 그걸 독서당제라고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유교 정치를 더 강화시키려고 한 걸까? 유교 정치를 후퇴시키는 왕이야? 더 강화시키려고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등용했다? 김종직 등 사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관수광급제 그거 줄줄아. 관수광급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관수광급제 뭔지는 모르지만 경제할 때 하자고. 오가작통법 이것도 오가작통법은 5개의 집을 하나로 묶는 거야. 오가가 5개의 집이란 뜻이고 작통 작 묶어서 통이라고 부른 거야. 그리고 서로 연대 책임이야. 연대 책임이라고 하나 써놔. 그 무슨 말이냐면 5집을 묶어서 총을 하고 어느 한 집이 잘못하면 나머지 4집이 연대 책임 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때 이용되는 거지. 어느 한 집이 도망갔어 밤사이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내기가 힘들어서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정부는 나머지 4집한테 나눠서 분담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농민의 토지 이탈을 막기 위한 주민감시 맞죠? 태종 때 무슨 제도하고 비슷할까? 호패법과 인보제. 그리고 인보제가 바뀐 게 이거야. 응? 그래서 오가작법에다가 끝에다가 가로쳐 놓고 이렇게 놓고 인보제 하면 의미가 되지. 인보제. 인보제는 태종 때. 맞지? 인보제 태종 때. 그래서 화살표 일로 갔다는 소리 아니야 지금. 그래서 태종 때 인보제가 성종 때 뭘로? 오가작통법으로 갔다. 그리고 호패법까지 묶어서 왕이 아니라 호패법까지 묶어서 호패법, 인보제, 오가작통법의 공통적인 목적이 뭘까? 주민통제라고. 주민통제. 유민방지. 함부로 농민들이 토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도첩제 폐지.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거를 거기다 써놔. 출가 금지. 자, 도첩제라는 제도는 태조 때부터 실시한 거 맞지? 근데 그거는 뭐라 그랬어 그때? 출가를 제한한다 그랬지? 근데 도첩제 폐지된 거는 성종 때인데 뭐라고 돼 있어? 출가를 금지라고 써놓으라고 반드시. 출가 금지. 그러면 도첩제 실시도 억불책이지? 도첩제 폐지도 억불책인 거야. 당연히 억불책이지? 그럼 뭐가 더 강력한 억불책이야? 금지가 더 강력한 거잖아. 제한보다 아예 일체 출가를 금지시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도첩제를 폐지하고 그래서 틀리게 나온단 말이야 문장이. 도첩제 실시가 억불책이면 도첩제 폐지는 억불책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단 말이야. 아니라고 절대. 억불 정책을 더욱더 강화시킨 거라고. 그건 이해하라고 쓰지 말고. 도첩제 금지하고 도첩제 제한 아까 썼잖아. 그거. 나중에 또 볼 건데 중요해서 한번 본 거야. 그 다음에 책들. 동국, 동감, 국조, 오레이, 동문선, 동국, 여승남. 이런 책들 다 중요한 책들인데 나중에 한번 보긴 볼 거야. 여기서 세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했던 거. 지금 읽은 것 중에서. 동국, 동감. 그래서 아까 2개. 그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료지문. 자, 정도전의 정치에 대해서 하자.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은 자질도 있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임금의 아름다운 점은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가장 올바른 경지에 들게 해야 한다. 이 글이 나왔어. 그럼 일단 사람을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삼봉집이라고 돼 있잖아. 그렇게 하면 읽지도 마라. 읽지도 말아야지.
삼봉 정도전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인 지문이야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 그래서 일단 일대 실제 문제 풀 때 삼봉 지문 나왔으면 외워서 풀라고. 삼봉 정도전이니까 인물을 물어보면 정도전 물어보는 거고 이 사람이 추구한 정치를 물어보는 거야. 재상 중심의 정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재상 중심.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왕은 그냥 재상 한 사람만 현명한 재상 한 사람만 잘 뽑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엔 다 누가 알아서 정치를 해? 재상이 다 알아서 정치를 한다. 그래서 그걸 재상 중심의 정치를 제일 잘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 글을 주면 정도전 통틀어서 다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추구한 정치 하면 재상 중심의 정치.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도가 뭐야 그럼? 의정부 서사제라고. 의정부 서사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로 간다. 육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위하고. 그만 읽어도 돼. 응? 벌써 거기까지 딱 읽는 순간 멈추라고. 왜? 육조의 업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위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럼 이게 무슨 제도 말하는 거야? 의정부 소사제 말하는 거지 당연히. 일대 그런 걸 결론을 내려놓으라고. 자, 그래서 요 사료집이 나오면 어느 왕 물어본다. 왕을 물어본다 일단. 그럼 세종 때 있었던 일 다 되란 소리야. 세종. 그리고 이 제도를 물어보면 당연히 의정부 서사제이기 때문에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육조직계제로 간다.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육조에 기속시켰다. 처음에 왕은 의정부 재상의 권한이 너무 막중함을 염려해서 없애려고 하였으나 의정부를 없애기는 어려울 듯하여 신중하게 여겨 서두르지 않다가 이때 이르러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앞으로 의정부는 4대 문서를 작성하는 일과 중죄서를 심의하는 일만 하도록 하라. 그리고 의정부의 행정 업무는 6조가 나누어 처리하되 먼저 나에게 보도하도록 하라. 내가 직접 보고를 받아 결정하겠노라. 주제가 뒤에 있지? 그래서 결국은 나는 왕이잖아. 그래서 나 줄쳐놓고 그 왕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야? 태종이라고. 세조라고도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글은 태종 때 육조직계제야. 응? 사료지문 편에 가서 보면 세조 때 육조직계제도 나오거든. 그때는 이렇게 나와. 상왕이 나이가 어려 이런 식으로. 응? 맨 첫 부분에 상왕이 나이가 어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육조직계제 내용이 나와. 그러면 상왕이면 뭐야? 전왕이라는 소리잖아. 단종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가 나오면 그런 내용의 육조직계제가 나오면 세조로 가는 거고 요거는 누구로 간다? 태종으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요것만 미리 한 거야. 여기다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사료지문 문제 다 있으니까 또. 자, 그래서 어쨌든 5사람 정리한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조선 정기에 요약하면 훈구 세력 살림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사화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서도왕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 세 사람 정도전, 김종직, 조광조. 물론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왕은 다 했지.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